2023년 2월 샌드 정세 분석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북한이 지난 2월 8일 건군절 75주년을 계기로 남한을 전술 핵무기가 등장하는 겨냥한 전설 핵무기를 열병 시기에서 선보였습니다. 또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공개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하지만 그 화려한 이벤트 이면에는 또 경제난, 식량난으로 고생하는 북한 주민들이 고통에 빼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남한에서는 쌀이 과잉 생산돼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최근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정말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소식이 언론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샌드 정세 분석 세미나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원장님을 모시고 북한의 식량 위기 원인과 전망에 대해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태진 원장님은 1972년에서 80년 서울대학교 농학과 학사를 하시고 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농업경제학 석사를 하셨습니다. 또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경력 사항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세미나 특강을 맡아주신 권태진 위원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미나 순서는 먼저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님의 2월 북한 정세 발표 이후 권태진 원장님의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승현 위원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현 연구위원입니다. 이번 달은 북한 식량난 관련해서 특강을 준비했는데 그 전에 앞서서 북한의 주요 동향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하겠습니다. 2월 북한 동향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대외적으로는 그 미국과의 대결 구도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분리하는 정책적 의도들이 좀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건군절 맞이해서 전략 무기들을 공개함으로써 일단 한반도 내의 갈등을 점진적으로 고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는 국가 비밀보호법 혜택 등 각종 사회 통제 어떤 조치들을 시행을 함으로써 현재 그 식량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연계해서 체제를 수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먼저 자료 공유하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북한 정세 분석입니다. 먼저 정치 분야 첫 번째로서 다들 아시겠지만 김여정에 의한 대미 비난 담화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1월 27일, 29일 그리고 아울러서 2월 17일, 19일에 발표가 됐었는데 먼저 1월 27일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군사장비 지원을 실시한 것과에 대해서 비난을 했었고 아울러서 러시아와의 연대를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바로 29일 날 김정은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같은 유사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자신들의 무기 지원의 정당화를 미국이 에 의한 것에 의한 것임을 정당화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배경에는 아시다시피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사진을 20일 날 공개를 했고 북한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그 주장과 함께 협박성 경고 발언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다음에도 마찬가지지만 김여정이 그동안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만 비난 담화를 발표하고 관여를 했던 모습에서 지금 대외적인 사안에 대한 첫 번째 비난 담화를 발표를 했었고, 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김여정의 관여하에 어떤 대외적인 비난 담화랄지 그런 정책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구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2월 17일 미국이 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확대 등과 관련해서 대북 적대 행위를 강화한다면서 비난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발표 내용 중에 올해 우리는 어떠한 그 군사적 행동 조치도 자제하고 있다. 자기들은 최대한 억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과 남조선이 공화국의 안전 이익을 침해하기 위해서 연합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대북 적대행위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어떤 무기 개발이랄지 미사일 도발 이거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김여정은 19일 화성 15형 기습발사와 관련해서 대북 적대 행동 반복 시에 추가적으로 군사 행동을 하겠다라고 주장하면서 또한 남한을 상대할 의도는 없다. 그리고 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압도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어, 김여정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그 뭐 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개정한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과거에 뭐 이런 발언이랄지 과거에 했던 발언들과 관련해서 결국엔 의도가 정확하게 발사 안 한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전략적 무기는 남측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한 내용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집중과 분산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남과 북을 구분해서 서로 갈라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실제로 이거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탈레반이 정부군과 미군들을 상대로 할 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을 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들 전략적으로 이런 그 전 전략적인 언사를 통해서 남과 미국을 갈라치게 하고 자신들의 역량을 집중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군사 도발의 원인을 한미에게 전가를 하고 그리고 한미 분열을 통한 역량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2월 2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24차 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김정일이 참석하지는 않았고 최룡해, 강윤석, 그다음에 상임위 의원들이 참석하에 의안으로 올라왔던 국가비밀보호법 등 법률에 대해서 심의하고 정령을 채택을 했습니다. 채택한 내용들을 보면은 국가비밀보호법 그리고 대북법, 국가상징법 여기 보면은 이제 실장 국가주의적인 모습도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결정적으로 뒤에 국가비밀보호, 국가대북법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어떤 신념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 제재에 대한 부분들, 즉 감시와 처벌이라는 요소들을 사용을 해서 좀 더 체제를 단속하고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대공간 생활조건보장법의 집행 감독 정형을 총화하고 철저한 법 집행을 위한 실무적 대책들이 반영된 상임위원회 결정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대 공간들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은
제대와 동시에 생활 이 보장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앞서 법안으로 채택했던 국가비밀보호법과 연계해서 이런 내부 특히 군과 관련된 어떤 사안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좀 막고 실질적으로 이 제대 군인들에 대한 어떤 예우 이런 차원을 강화를 해서 결국에는 체제를 수호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어떤 의도로 보여집니다. 결국 상임위 자체가 최고인민회의 자체가 북한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항상 마찬가지로 당 결정사항에 대한 어떤 법 제정과 법규 정비를 통해서 사회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결국 통제 및 체제 결속에 이바지하기 위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월 5일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는 정치국 회의가 실시가 됐습니다. 이례적으로 지금까지는 김정은 주관으로 실시했는데 이 날은 김정은이 참석하지 않았었고 조용원 주관으로 사회로 실시가 됐습니다. 주 내용은 결국 당 중앙위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 소집에 관한 사안이 핵심이었고 여기서 소집 결정서를 채택한 내용은 농업 문제에 대한 단일안건을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 지금 경제적인 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의 어떤 치적과 관련해서 군사적인 대외적인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만 현재 경제나 식량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이 마땅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관련해서 경제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12고지를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인 알곡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정 목표를 선정하고 총력을 기울이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사 분야로서 2월 6일 김정은 지도로 당 중앙군사위가 확대회의가 실시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3년도 군사정치과학과 군사건설에 대한 전망적 문제가 토의가 됐었고 내용으로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군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후편제 대책 그리고 조성된 정세에 대처한 인민군대 어떤 작전 및 전투훈련 확대 강화 그리고 전쟁 준비태세 완비 문제 등이 거론이 됐습니다. 특히 첫 번째와 관련 기후편제 대책과 관련해서 미사일 청구이 신설되는 것과 관련된 사안들이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아울러서 인민군대 작전 전투훈련 확대 강화와 전쟁 준비태세 완비와 관련된 사항들은 현재 고조되는 한반도 긴장 속에서 어떤 대립 구도를 더욱더 강화하고 결국 실전 태세를 완비함으로써 군 사상을 통제하는 것을 방해한 군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2월 8일 군창건 75주년 군군전 열병식이 김일성 광장에서 개최가 됐었고 계속해서 김주애를 동행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김정은이 김주애를 동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조용원, 리일환도 자녀 동행을 실시를 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3대 세습과 연계해서 어떤 이제 결국 김주애의 주변에 지금 현재 김정은이 신임하고 있는 자녀들을 또 매칭을 시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세습과 연계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다만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로 채택이 됐다라고는 지금 단정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아들이 있다 없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사안이 나오지 않았었고, 북한의 어떤 사회 문화적인 특성이랄지 그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과연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로서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향후 지금 현재 김여정처럼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 한 건지, 과거에 김정일도 필수적으로 군부대를 방문하거나 김정은이 공개되기 전까지 군부대 방문하거나 뭐 했을 때 입수된 자료들을 보면 김설송을 많이 데리고 다녔다는 것들을 확인이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 같은 맥락인지 이런 것들에서는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열병식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기 개항식으로부터 열병 행진, 그다음에 공군, 그리고 6.25 전쟁 시에 참여했던 상징 부대들 순으로 진행이 됐었고, 예상했던 대로 전략 무기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특히 화성 17형과 같은 신형 ICBM 등을 공개를 하고 부대들을 보여줌으로써 강대강 대결 속에 핵능력을 과시하고 군의 절대적인 충성을 이용해서 내부 결속과 체제 복종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 날짜에는 18일과 20일만 있는데 23일 밑에 마지막에 보시면 23일도 북한이 주장한 바로는 전략 순항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18일과 20일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이때 정상 각도로 발사를 했다라고 봤을 때 한미에서는 북한이 ICBM 발사와 진입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지속해서 북한의 전략 무기들 그리고 정확도를 확인하고 전력화하기 위해서 발사는 계속해서 실시가 되고,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핵무력 능력을 과시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동북아 안보 위협도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여기 제시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그 당시에 주변에 민항기들이 다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한 번도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어떤 워닝을 실시를 하지 않았었고, 기습적으로 발사를 함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민간 자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한반도 내에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사회 분야로서 김정일 생일 광명설 절과 관련해서 기념행사들이 실시가 됐습니다. 금수단 태양궁전 참배는 정치국 상무위원들 포함하여 간부들이 실시가 됐었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참석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참석하에 체육경기 관람, 그리고 경축 공연, 그다음에 미술 전시회 및 등 체육 문화 행사를 실시를 했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도 이 광명성 절 자체를 어떤 우상화나 사상화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김정은 자신에게 이런 우상화나 사상화가 집중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반이 되는 요소로 활용을 하고 체제 결속을 위한 경축 행사로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했던 국가비밀보호법과 대부법을 채택한 사항과 또한 당규약 규율 준수를 강조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국가비밀보호법 채택과 관련해서는 보신 바와 같이
비밀보호 사업을 통해서 국가 안전과 이익을 보장을 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전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비밀의 대상과 범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한에서 언급한 부분, 북한에서 지금의 의도나 지금까지 이전에 지난달에 채택했던 것들을 문화와 관련된 법규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실제로 이 비밀이라는 경우는 대상은 좀 확대 해석해서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북한 내부의 사정을 밝히는 전달 외부로 유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비밀 문건이랄지 군사적인 사안이 아니더라도 이런 전반적인 동향과 관련된 부분들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기관과 사회기관과 어떤 감시 이런 것들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울러서 같이 채택된 대북법 같은 경우도 기업소나 이런 공장들 외화벌이 대상 어떤 생산 어떤 주체들에 대한 감독을 복수로 지정하는 것들을 통해서 감독을 강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노동심을 통해서 2월 13일 날은 간부들 대상으로 당규약 준수를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당 규약을 지키지 않으면 반역으로 이어진다라고까지 언급을 하면서 국가비밀보호법이랄지 문화랄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야 해서 어떤 사회를 통제하고 있는 통제를 강화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 이후에 이제 오늘 권태진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겠지만 당 중앙위에서 그 6차 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서 그리고 현재 농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농사 준비를 독려를 하고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지만 7차 전원회의 때 당면한 농사 문제랄지 전망 목표와 관련된 것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아울러서 이 배경과 관련해서 코로나나 대북 제재 그리고 또 장마당 통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식량 수급 문제까지 불러오면서 현재 뭐 이렇게 들리는 바로는 개성, 함경도 등에서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난과 함께 식량난이 급증하고 아사자가 발생됨에 따라서 어떤 민심 위반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각종 법규와 규정들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암시를 함으로써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고 그러면 그 권태진 원장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네, 오늘 샌드 연구소 정책 분석 세미나에 제가 참석하게 된 것을 큰 기쁨을 지금 오늘은 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40분 정도 발표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 질문 또는 뭐 토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 식량 문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북한에 있다면은 만일에 북한이 식량 상황에 대해서 뭔가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한다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그 답답하기도 하고, 또 북한의 식량 상황이 어떤지, 숫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은 어느 누구도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량 문제를 이해할 적에는 어쩔 수 없이 북한의 어, 지금 최근 정책이 어떤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또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북한의 그 농업 일반적인 그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식량 문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전체 북한의 그 농업 문제를 이해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 하는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추측과 소문이 있습니다. 뭐 한국 언론에서는 그 뭐 지역에 따라서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고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한국의 정부 관계자들은 제가 볼 적에는 아사자가 있다고 정확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말은 하지 않지만은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는 아닌데 시각 개체는 매우 어렵다. 자칫하면은 아사자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하는 뭐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국제기구, 특히 FAO라든지 WFP는 북한이 지금 그 뭐 올해뿐만 아니고 벌써 뭐 여러 해 전부터 심각한 식량 부족 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또 영양 부족 인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준비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일부에서는 북한이 세계 식량계획에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 하는 그런 뭐 것을 이제 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또 보수적인 또 시각을 가진 또 사람들은 현재 북한의 식량 부족이 과장되게 평가되고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내의 북한 전문가들은 식량 사정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은 아사자, 특히 그 대량 아사히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량 사정이 악화된 원인에 대한 그 진단도 굉장히 그 다양한데요. 먼저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그리고 기타 요인들을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가장 최근에 북한이 식량을 이제 수확한 지난 가을이죠. 2022년 가을에 작황이 부진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농촌진흥청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2021년에 비해서 적어도 한 15만 톤 이상 생산량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원인은 농자재 부족이라든지 또 이상기후 현상 그리고 영농기술 부족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원인이죠. 그리고 국제사회의 그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그 봉쇄, 뭐 이것이 이제 부정적 효과가 이제 누적이 된 그런 상황이고, 또 외환 부족으로 인해서 원하는 만큼의 식량을 수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북한이 시장을 통제함으로써 특히 지난해 연말이죠. 시장을 통제함으로써 시장 내의 식량 유통이 뭔가 원활치 못하고 특히 비공식 교육의 중단도 한몫을 하고 있다. 다음에는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뭐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거 여전히 식량 지원이 굉장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식량 배급 시스템이 붕괴한 것은 이미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겪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시스템이 계속해서 나빠지는 이런 현상입니다. 아직도 배급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긴 하지만은 아주 제한된 인원에 대해서만 식량 배급이 되고,
그다음에 북한이 그 당국의 그 보유 양국이 부족한데요. 특히 이제 식량 유통과 관련해서 북한의 그 중요한 시장마다 양국 판매소를 두고 있는데 판매소에 식량을 공급하려면은 보유 양국이 충분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면서 그런 그 의도는 있으나 역할이 미흡하다 하는 것이 공급 측면에서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북한이 유엔 그 안보리 제재를 받은 이후에 경제 활동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발생에 따라서 북중 국경을 통제를 하면서 이제 중국에서의 그 식량을 포함한 중요한 그 물건들이 북한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에 따른 그 주민의 소득 감소가 굉장히 그 중요한 수요처 원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3년, 3, 4년 전부터 북한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이제 번졌는데 그때 그 돼지 부업으로 키우던 돼지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업 소득이 감소한 것도 큽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 북한 주민들, 거의 북한 주민들이 한 60%, 가구의 60% 정도는 집에서 한 마리 내지 두 마리 정도의 돼지를 키우는데 만일에 두 마리 정도의 돼지를 키우면은 한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소비하는 식량을 구입할 수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돼지가 이제 죽어버렸기 때문에 부업소득이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수요 측면에서의 큰 문제. 그리고 최근 또 물론 뭐 한 2, 3년 동안 곡물 가격이 비교적 하향 안정세를 보였습니다만은 뭐 작년부터 이제 그 곡물 가격이 특히 쌀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구매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또 충격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알곡 소비 구조의 그 변화라고 하는 것 이게 과거에 북한 주민들은 쌀과 옥수수 중심으로 이제 소비를 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그 다양해졌죠 이제 소비 구조가 그러면서 한번 소비 구조가 이제 바뀐 게 이게 다시 되돌리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그 식품비를 지출해야 되는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한몫을 하는 겁니다. 다른 뭐 기타 요인을 보면은 애국미 혼합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도 있는 것이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식량 유통을 국가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한쪽에서는 그 식량 배급을 확대하고 또 한쪽에서는 시장에서의 그 당국의 그 양국 유통권을 또 확립하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특히 그 하필 작년 그 하반기부터 이렇게 좀 강화를 했는데 이런 게 지금 굉장히 그 부담을 주는 이런 요인 중에 하나다. 또 이제 자력 경쟁을 통해서 사회주의 경제를 강화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 농업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0년 기준 통계청에서 발표한 남북한 농업에 대한 주요 지표인데요. 뭐 보시다시피 이제 북한은 남한보다도 농경지 면적이 넓습니다. 한 20% 정도 더 넓고요. 또 식량 재배 면적은 남한이 거의 2배입니다. 북한은 그 대부분의 농지에 식량작물 재배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식량 재배 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아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아이러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뭐 전체 농가 호수도 굉장히 많고 또 농가 인구도 매우 많습니다. 800만 명이 넘고 사실은 까지 보면 전체 북한 주민의 한 3분의 1 정도는 뭐 농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GDP에서 보면 그 농림업 비중도 굉장히 높고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산업 측면에서도 뭐 한국은 한 2%밖에 안 되는데 북한은 20%가 넘죠.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식량작물 생산량은 뭐 이게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은 뭐 재배 면적이 2배임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남북한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북한의 그 농업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만일에 북한의 농업 생산성이 우리 한국과 같은 수준이라면 북한은 식량 문제에 대해서 별로 걱정할 일이 없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가축도 굉장히 중요한데 김정은 정권 들어서 북한 주민들의 그 소위 육류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결국 육류 소비는 이제 물론 수입도 좀 하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뭐 자체 생산량을 가지고 이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특히 그 1990년도 중반 이때 그 고난의 행군 시절에 굉장히 충격이 왔죠. 그때 아사자가 뭐 60만 명이다, 70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때 충격이 왔을 적에 사람이 먹을 곡식도 없는데 뭐 곡식을 먹는 그 가축을 키울 수가 없죠. 곡식을 먹는 가축은 대표적인 게 돼지하고 닭입니다. 돼지하고 닭이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돼지와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핵심 그 축산물이 단백질원이죠. 그때 키우던 그 돼지하고 특히 닭의 마리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아직도 그 이전 수준으로 지금 회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뭐 쇠고기도 있지만은 소는 주로 이제 트랙터를 대체할 수 있는 생산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고기는 유통은 되고 있지만은 그렇게 중요한 그 축산물은 아닙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은 이제 그 가축의 마리수가 많이 지금 줄어든 상태에서 쉽사리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는 뭐 어른들의 영양 상태도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그 자료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를 보면서 봄으로써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그 영양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가 특히 이제 그 또래에 비해서 또래라고 하면은 5세 미만을 주로 대상으로 하니까 전 세계 5세 미만 어린이들하고 이제 대비했을 적에 이제 북한이 키가 작은 어린이 비율이 굉장히 높죠. 전에보다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저체중 어린이입니다. 저체중 어린이 비율도 계속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도 높다. 그리고 또 키도 작으면서 체중이 낮은 이게 웨이스팅이라고 하는 이게 급성 영양실조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비율도 아직도 2.5%입니다. 과거에 7%였던 게 매우 좋아졌습니다만은 이것은 아직도 뭐 다른 선진국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은 뭐 아프리카보다는 조금 괜찮고 동남아시아 쪽하고 비슷한 이런 수준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좀 멀죠. 그리고 또 유니세프가 2017년도에 MICS라 그래가지고 복합 이제 군집 조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사인데요. 북한 전체 가구 8천 가구를 대상합니다. 그러니까 샘플 수가 8천 가구나 되니까 엄청나죠. 아마 이 자료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자료인데 전반적으로 이 MICS 결과를 보니까 좀 오래된 자료기는 합니다만 이게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체중 어린이 비율이 높지만은 이게 또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평양하고 양강도 비교하면 그 세배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뿐만 아니고 도농 간에 도시와 농촌 간에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양과 지방 도시와 농촌 사이의 생활 수준 격차도 매우 큽니다. 이게 이제 양극화 현상이 북한에 만연했다. 오히려 한국보다도 더 양극화 현상이 크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그런 결국은 이제 식량 문제는 북한 전체 지역에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비교할 게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상황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2017년도 자료는 8년 전에도 2009년도에도 똑같은 자료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북한 전체 생활 실태가 좋아지긴 했지만은 아직도 그 내부적으로 계층에 따라서 도농 간에 또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 격차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게 농업 정책 동향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2012년부터 사실 시기적으로 2016년까지 한 4, 5년 동안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이라고 하는
전체 경제 운용 시스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로 그것은 이제 법률이 제정 내지는 개정에 그 흔적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뭐 그 이전하고 이제 비교하면은 그리고 또 최근에 코로나19 그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또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은 농장법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이런 것. 특히 이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가 기업소법에서 이제 나타나 있는데, 이게 농업에서도는 이제 비슷한 그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농장법을 통해서 이제 개정이 된 거죠. 이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연속으로 농장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재작년에도 또 개정을 또 했던 적이 있죠. 그리고 2020년도에 보면은 이제 농업법을 다시 또 개정, 농업법이 하나의 이제 농업 관련되는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법률도 개정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이라든지 농업 지도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식량하고 직접 관련되는 그 양령법이 2021년도에 개정이 됐는데요. 이때도 양령 수매 계획. 북한에는 두 가지 형태의 수매가 있습니다. 뭐 양곡은 협동농장이 생산하고 국가가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양곡을 수매를 통해서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뭐 의무적으로 수매하는 게 있고요. 또 협동농장이나 또 농장원이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또 수매하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두 가지 형태를 다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정부의 양국 유통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아마 이런 의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 외에도 후풍방지법, 지금 북한의 통계를 우리가 발표도 하지 않지만은 내부적으로도 북한 통계를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게 얼마나 이제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생산량을 이런 그 허풍을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허풍을 들지 못하게 허풍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만들었고 또 수매법 최근에 이제 수매법을 또 신청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북한의 식량 배급 제도는 과거에 그 중앙부처인 수매양정성이라고 하는 부처가 있어가지고 수매양정성에서 그걸 총괄을 하고 각 그 리 단위까지 양곡 창고가 있습니다. 양곡 식량 배급소라고 하는 게 있어서 식량 배급소에서 보통 주민들은 한 달에 두 번, 보름치 내지는 또 보름치 또 16일치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를 계산해서 식량 배급을 해왔습니다만 물론 이제 평양에 있는 간부들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만은 이런 게 이제 한동안 좀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뭐 그 수매를 많이 해가지고 식량 배급을 좀 과거처럼 확 복귀하겠다 하는 이런 의도도 있고 또 시장에서 많은 식량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다가 그 양곡 판매소를 만들어서 좀 싼 가격으로 식량을 공급함으로써 민간인들이 그 소위 이제 판매하는 양곡보다는 좀 싼 가격으로 식량 그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그 의도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 이제 북한에서 나타난 식량과 관련되는 그런 제도이고요. 이제 뭐 북한은 여전히 집단 능동 체제를 유지하고 또 분조제도 계속 유지합니다만은 실제 비공식적으로는 포진 담당 책임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하나의 어, 복수의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 분조제가 있습니다. 분조제가 한 분조가 대개 한 15명 내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15명이 같이 작업을 하고 같이 분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누구나가 다른 사람한테 미루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풍도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하면 가장 좋은데 북한은 아직도 그 개인 그 가족영농제는 실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족영농제와 아주 근접한 형태로 제도를 바꿨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포전 담당 책임제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습니다만은, 아직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런 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제대로, 이게 영농자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아마 그런 그 국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제도 자체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인 제도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만은 이런 상황이고요.
분배 제도도 이렇게 획기적으로 이제 변화시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변화를 하겠다 하는 뭐 이런 제도. 그다음에 농업 부분에 대한 분배 원칙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제 법을 개정하면서 이 분배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문제는 그, 그 명시된 규정대로 이렇게 분배가 되고 있지 않는 게 문제죠. 이게 정부가 지나치게 많이 그 국가 수매를 해버린다든지 그렇게 되어버리면 협동농장에 남아있는 그 농장원에게 줄 그 분배 몫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제 바뀐 제도에 따르면은 농민에게 돌아간 분배, 협동농장이 국가 수매를 달성하고 또 남아있는 곡물에 대해서는 시장에다가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잘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 그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만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북한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그 8차 당대회에서 결의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3년 차입니다. 3년 차인데 지금 제대로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됩니다. 그 앞선 5개년 계획이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뭐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북한이 안고 있는 그 문제고, 특히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서는 핵심 문제가 이제 농업 문제가 그중 핵심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제대로 지금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번 달에 그당 중앙위원회 8기 제7차 전원 확대 회의를 갖다가 소집한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의 경제부문 정책 기조는 선택과 집중인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민생 문제, 특히 민생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겠다. 민생 문제라 하면은 식량 문제, 경공업 문제가 대표적인 분야인데요. 이 부분에 좀 집중하겠다. 먹는 문제도 우선하겠다 하는 것이 김정인 집권과 동시에 제일 먼저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뭐 김정은은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계획을 기초로 한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농업 부분에서도 자율성을 좀 유지하고 시장적인 관리 방식을 병행하겠다고 하는 뭐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기조 때문에 어떤 제도의 변화, 법률의 개정, 제정 뭐 이런 것들이 뭐 이에 따라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또 계획과 시장의 조화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이 뭐 근본적인 이제 변화의 방향이고요. 그래서 생산 단위의 자율성 그리고 또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이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에서도 당에서도 인센티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이 오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확인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가 농업 부문에서는 거전 담당 책임제의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배도 사실은 원칙이라고 하는 게 일한 만큼 분배하고 돈만큼 보수를 지급한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이게 타당한 분배 원칙이죠. 근데 이 원칙이 제대로 좀 지켜지지 않는 게 이제 하나의 문제죠. 문제는 이제 이 자력 경쟁을 너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지금 당장은 뭔가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게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지금까지 정책 동향 여기에 나와 있는 책임 경영제라든지 곡물 생산 유지에서 다양한 농산물 생산을 추구한다든지 또 소비자의 요구, 또 시장의 수요에 대응해서 농산물을 생산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북한이 과거와는 다른 그런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 가공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품 가공이 지금 많이 확대가 됐죠. 사실 식품 가공 산업이라고 하는 게 경공업 중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이게 고용 창출 효과도 있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식품을 공급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뭐 이런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유효가 되고 있고 그래서 밀가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도 이런 식품 가공 산업에 대한 어떤 관심 증대가 그게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4차 전원회의, 이게 2021년도 연말에 열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5차, 6차 계속 열리고, 이제 이번 달에는 이제 7차까지 이렇게 개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 농업 문제, 여기서 말하는 농업 문제는 결국은 이제 식량 작업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쌀과 밀가루 중심으로 식생을 개선한다든지, 또 축산물이라든지 채소, 과일 등 식품 종류를 다변한다든지, 과거부터 북한이 이제 주장하던 수리와 기계화, 화학화, 전기화를 갖다가 실현한다든지, 또 종자 혁명을 강조를 하면서 종자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든지, 또 정보화에 강조를 하고 정밀 기상 관측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든지, 또 기후변화 대응과 자연재해 감축에 대해서 굉장히 최근에 강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문제. 아마 6차, 7차, 4차 회의에서도 협동농장에 대한 빚 탕감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협동농장은 어느 농장 할 것 없이 빚을 다 지고 있는데, 뭐 이게 빚이 계속해서 그냥 장부상에 가는 거지, 빚을 갚으려고 또 노력하는 협동농장도 별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농업부를 이제 하나의 다른 부와는 좀 달리 농업위원회로 일종의 계층을 하고 이런 하나의 격상을 시켰다 하는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책 동행 중에서 이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뭐 이게 작년 가을이죠. 시정연설에서도 사회주의 농촌발전법하고 원림농가법을 시행했는데, 이게 이제 사회주의 농촌도 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뭐 이런 의도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특히 강조된 게 양곡 수매하고 식량 공급 사업 개선, 이게 식량 배급 제도하고 또 시장의 양곡 판매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최근의 정책 소위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문제는 이 시점 자체가 굉장히 잘못 택한 거 아닌가. 굉장히 식량 사정이 어려운 사정에 이런 정책 변화를 함으로써 아마 일이 좀 더 꼬이게 만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만, 이런 게 있었습니다. 6차 전원회의에서, 지난 연말에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도 이런 뭔가 이게 농업 부분에도 뭔가 새로운, 과거 같으면 뭔가 좀 뚜렷한 성과가 있는 사업을 자꾸 홍보를 하는데, 지난번 6차 전원회에서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평가 자체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발전 12개 중요한 고지라고 해서 12가지를 이렇게 채웠는데, 이 보면은 농업과 관련되는, 식량과 관련되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농촌과 관련되는 이슈가 이 12개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농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경제정책의 한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과제도 이제 또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메인 주제 중에 하나인 식량 상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국가 할 것 없이 식량 수급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수요 측면에서는 우리가 먹는 식탁용 식량 수요가 있고, 또 북한도 식품 가공 산업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공용 수요, 뭐 여기에 술을 빚는다든지 떡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축의 사료 문제도 이제 중요하고, 이 종자는 뭐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뭐 이게 종자가 없으면 생산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북한이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식량의 수확구 손실, 이게 어림잡아 지금 한 80만 톤 이상, 북한 1년의 전체 식량 수요가 한 580만, 590만 톤, 600만 톤이 채 안 되는데, 그 한 10% 정도가 이 수확을 하고도 사람도 못 먹고 가축도 못 먹는 수확구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다음에 이제 비축이나 원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전체 수요로 파악을 해야 되고, 공급 측면에서는 북한이 자체 생산한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공급원이 되고요. 또 전년 2월 된 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이것도 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아마 2월 된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또 상업적으로 수입을 하는, 주로 이제 중국이 전체 식량 수입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상업적 수입. 그다음에 국제사회 지원, 이것도 한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한때 2000년도 초반에는 국제사회 지원이 1년에 한 150만 톤에 달할 정도로 아주 북한 전체 식량 공급원의 한 30%를 차지할 때가 있었죠. 그 당시 한국에서도 한 6, 7년 동안에 250만 톤 정도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했던 적도 있습니다. 곡물 생산량을 1965년부터 지금까지 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쭉 한번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 이게 이제 그래프 같은데요. 이게 뭐 곡물 생산량이 많이 느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늘기는 느는데 아주 아주 그 속도가 낮은 속도로 이렇게 계속 늘고 있는, 뭐 줄지는 않은 게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좀 늘기는 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에는 쌀과 옥수수가 이제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맹류라든지, 맹류라고 하면 여기 뭐 보리하고 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밀은 밀가루로 이제 공급이 주로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감자하고 고구마, 그 다음에 콩, 잡곡,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공급이 되는데요. 곡물 생산량이 이제 쭉 늘면서 지금 특히 작년에는 한 450만 톤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고난의 행군 시절에 곡물 생산량은 한 350만 톤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그때가 최고 낮은 수준인데 한 100만 톤 정도 지금 늘었다. 수십 년 동안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이제 옥수수는 그 굉장히 중요한 곡물이긴 한데, 주민들이 소득이 좀 늘면서 이 쌀 소비가 옥수수 소비보다 지금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비슷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식품 산업이 이제 중요해지면서 또 주민들의 시장 활동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보리하고 밀가루 소비가 이제 늘면서 급기야는 이제 밀 생산을 갖다 늘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발표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곡물, 이 기간 동안에 전체 생산된 곡물하고 또 소요량하고 비교하면요, 거의 균형을 맞춥니다. 아주 수십 년 동안 맞추고. 근데 그 식량이라고 하는 게 그때 없으면 그때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장기간 이렇게 비교할 바는 못 되는 겁니다. 뭐 연차별로는 굉장히 그 불균형이 많이 존재합니다. 부족하면 그때 바로 이제 어, 곡물 소비를 못하게 되면 결국 아사스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육류를 보면은 이게 육류가 굉장히 중요한 그 식량원이 되는데요, 지금은. 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의 행군 시절에, 어, 돼지하고, 닭, 그, 사육 마리수가 굉장히 줄면서, 이게 핵심, 이제 단백질 공급원이 이제, 그, 돼지고기로 토끼고기로 변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예, 그래프에서 이게 붉은색으로 된 게 토끼고기인데, 지금은 돼지고기 파란색보다 이게 지금 토끼고기가 더 많죠, 공급이. 그래서 토끼고기가 지금 핵심적인 그 단백질 공급원이고, 다음이 돼지고기, 순위가 이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돼지고기를 갖다가 이제 뭐 집단적으로 지금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개별 가구들이 집에서 돼지를 키우면서 이제 공급해주는 소위 이제 부업 축산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그 수입원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북한이 아주 대규모 이제 온실 농장, 뭐 올해도 이제 연포 온실 농장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뭐 중평 온실 농장, 뭐 연포 온실 농장 등 해가지고 온실 농장을 이제 그 올해 들어서 3개째 지금 짓고 있는데, 그 3개 모두가 비행기 연습장에다가 대규모 온실을 짓습니다. 소규모의 연습장은 이제 항공기 연습장은 다 폐쇄하고 거기다 온실을 다 이제 짓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채소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그 북한 당국에서는 채소 공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과일도 굉장히 그 생산량이 곡물보다 훨씬 빠르게 늘었습니다. 지금 이 그 전체 기간 동안에 한 2배 정도로 늘었는데요. 어, 40년 동안이에요. 40년 동안에 2배로 늘었으니까 과일 생산량도 굉장히 많이 늘은 겁니다. 이게 중요한 그 여기도 어, 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식량 공급원이 되는 거죠. 또 북한에는 또 수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수산물은 뭐 양식 쪽보다는 주로 이제 그냥 채취하는 그런 수산물인데요. 이것도 지금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은 이게 쉽게 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수산물은 바로 이제 배가 있어야 되고 또 이게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유류가 공급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생산량이 늘고 있지는 못합니다. 여기 우리가 식량 문제를 생각할 적에 대개는 이제 식량이 얼마나 공급되는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가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가용성이 핵심입니다. 지금 그 1995년 이후에 고난의 행군 이후에 전체적으로 식량 이제 한번 그 공급을 한번 보면은 여기 하늘 색깔로 된 게 자체 생산이고요. 이게 노란 색깔로 된 게 이게 상업적으로 수입한 겁니다. 돈 주고 사온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초록색으로 된 게, 이게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지원입니다. 지원은 공짜로 받는 지원도 있고 차관으로 받는 지원도 있습니다만은 이 지원이 여기 보시면은 고난의 행군 이후에 굉장히 지원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최근에 와서는 지원이 변변치 못합니다. 지원량이. 이게 보면 이제 이게 굵은 실수로 된 게 하나의 소비량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공급원을 합한 게 이제 바로 이선이 되는데, 그래서 흰색으로 이렇게, 굵은 실선 그 밑에 있는, 그 흰선, 그 공백으로 된 그 높이가 식량 부족량입니다. 이게 이때 고난의 행군 때 굉장히 여러 해 동안 식량 부족이 있었고, 또 오히려 고난의 행군을 거치고 난 이후에는 국제사회가 서로 이렇게 북한에 식량을 지원을 했는데 이게 뭔가 이게 서로 그 밸런스 있게 지원을 하지 못하고 너하고 경쟁적으로 그 지원을 하는 바람에 이 북한으로 하여금 오히려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급기야는 북한이 이제 식량 지원 안 받겠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2006년 그 하반기에. 그러면서 그때부터 안 받겠다니까 안 주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대응이 되면서 다시 식량 그 부족 현상이 이제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국제사회가 또 이 북한이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그때도 생겼죠. 그러면서 식량 지원이 이제 늘어났다가 유엔 안보리 제재 이가 되면서 식량 부족량이 상당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이때 오히려 부족량은 과거의 고난의 행군 때 이상으로 지금 부족량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아사자가 그만큼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시장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고난의 행군 때는 식량 부족이 계속 있었지만은 배급을 잘 주다가 갑자기 배급을 안 주면서 생긴 거고 시장에 주민들이 돈은 가지고 있어도 시장 가면은 곡물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식량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하고 큰 차이.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은 큰 충격에도 불구하고 아사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 부분적으로 아사자가 발생하는 지역을 보면은요 시장 활동이 굉장히 잘 안 되는 지역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완전히 군대가 완전히 장악하는 지역이라든지 또 시장 활동이 굉장히 안 되는 지역에 아사자가 부분적으로 생기고 있는 거지 정상적인 그 시장 활동이 하는 지역에서는 아사자가 이제 발생하지 않죠.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수요 측면에서 식량을 이제 필요로 하는 그 주민들 입장이죠. 그래서 시장에다가 돈을 주고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공급도 중요하지만 지금 최근의 식량 문제는 이 접근성에 큰 문제가 이제 생겼다고 하는 게 과거의 그 식량 문제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식량을 살리면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적어졌고 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재도구를 판다든지 심지어는 집을 팔아서 그 이제 싼 집으로 이사를 하고 그 차익으로 식량을 사 먹는 가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함경도 쪽, 양강도 쪽의 사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용성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가 북한의 식량 수요가
우리가 지금 580만 톤, 590만 톤 이야기하지만은 이것은 굉장히 그 계산된 그 수요입니다. 지금 인간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그 칼로리, 뭐 되게 이제 성인 기준으로 2130 칼로리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칼로리 개념으로 우리가 식량 소요량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 한국처럼 일일이 이제 주민들에게 샘플을 조사를 해가지고 식량 소요량이 얼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 필요한 식량이 다르죠. 어린이들이 먹는 식량이 다르고 노인이 먹는 식량이 다르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먹는 식량이 다르듯이 그런 그 이용성 측면에서는 북한은 전혀 고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식량 배급 제도에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식량 배급 양이 서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제대로 지금 지키지 않고 더군다나 또 그 외의 식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이용성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식량의 그 안정성입니다. 이게 뭐 아까도 제가 40년 동안 북한의 전체 곡물 공급하고 수요량을 비교하면 거의 밸런스가 맞다고 했습니다만 이게 해마다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공급이 적은 해는 또 수요는 거의 일정합니다만 공급이 적은 해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은 이런 그 안정돼 있지 않다고 하는 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북한은 FAO가 주장하는 북한의 그 식량 안보 4대 요소, 가용성, 접근성, 이용성, 안전성 네 가지 측면에서 모두 식량 안보가 취약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배급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게 뭐 이제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만은 지역 간, 계층 간 영양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고 또 특히 뭐 유엔 안보리 경제 제재나 코로나19로 인한 그 무역 감소, 작황 부진 뭐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북한 그 지금 현재 식량 문제가 악화되기 시작한 게 2018년도 이후인데요. 이게 그 유엔 안보리 그 핵심적인 제재가 이때부터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했죠. 이때 그다음에 2020년에는 뭐 악화되면서 이때가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한 시점이죠. 이게 겹치면서 식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2020년도 이후에 북한 시장의 쌀 가격은 상당히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 좀 올랐습니다만, 곡물을 포함해서 2020년 이후, 코로나 발생 이후 시점에 시장의 상품 가격은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이게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 품목도 있고, 북한 국내에서 이제 공급해야 되는 게 있는데, 품목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고, 이게 아마 상품 수급이 그만큼 불안정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2022년도 8월 달 그 쌀 가격이 6,000원, 6,350원. 지금 옥수수 가격이 3,000원, 밀가루 가격이 13,000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식용유는 수입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비쌌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지금 이때 선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왔지만은 수입하는 물품은 좀 싸졌습니다. 달러 가격은 지금 한 8,100원 내지 8,200원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제가 이게 준비한 그 파일을 갖다가 이중 파일을 사용해 가지고 한번 여기 있군요. 지금 이게 북한 화폐 개혁 이후에 북한의 소위 이제 쌀 가격하고 이제 환율 가격 변화를 쭉 보고 있는데 이 최근에 이제 이 붉은 색깔로 된 건 북한의 환율입니다. 달러 환율이고요. 이게 파란 색깔로 된 것은 북한의 명목 가격, 시장의 쌀 가격이 명목 쌀 가격이고 초록색으로 된 것은 실질 가격이라고 해서 명목 가격을 이제 환율로 디플레이트한 그리고 이게 이제 달러로 표시한 북한의 쌀 가격 이게 아마 명목 실질 가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이죠. 사실은 북한이 그동안에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게 실질 쌀 가격은 명목 가격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지만은 그러면서 2021년 부터 북한의 명목 쌀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다가 그때부터 이제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반등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실질 가격은 이 당시에 2021년 소위 여름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다가 다시 꺾이면서 오늘 최근까지 계속해서 꺾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실질 가격으로 우리가 북한의 쌀 가격을 바라보면 상당히 지금 하향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향 안정됐다고 하지만은 과거 그 이전 코로나 발생 이전에 비해서는 지금도 높은 상태죠. 그런데 명목 가격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상당히 가파르게 이렇게 올랐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의 식량에 대해서 굉장히 명목 가격하고 실질 가격이 상반된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시장의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북한의 식량이 과거 곡물 위주에서 지금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아직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게 상황이 좀 반전이 되긴 했지만은 아직 식품이 다양화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북한의 쌀 가격하고 옥수수 가격 비가 어떻게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쌀과 옥수수는 쌀 1kg하고 옥수수 2kg을 교환하는 이런 겁니다. 북한의 쌀과 옥수수의 국정 가격도 정확하게 1대입니다. 쌀이 이제 옥수수의 가격이 정확하게 두 배라고 할 수 있죠. 쌀 1kg은 북한이 정한 국정 가격은 46원이고 옥수수는 23원이니까요. 딱 두 배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1대2의 추세가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 정권 출범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소비가 좀 늘어날 때는 소위 1대3까지 됐습니다. 쌀 1kg인데 옥수수 3kg를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게 1대 1.8 정도로, 1대2가 아니고 오히려 1대 1.8 정도로 옥수수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옥수수의 상대 가격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쌀 사 먹을 수 없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옥수수로 굉장히 이제 전환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 지금 WFP가 북한 가구를 이제 방문해서 조사한 이런 식품에 관한 그 자료인데요. 특히 이제 2021년 같으면 이게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만은 코로나 발생 이후에 북한 주민들의 식품 섭취 다양성이 굉장히 떨어졌다. 이게 유엔 제재 초기만 해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봤는데 지금은 굉장히 식품 다양성이 많이 떨어졌다. 이게 주로 이제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제일 하단에 있는 주황색으로 된 이게 주식입니다. 주식 변화는 이제 양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죠. 근데 왜 주식 변화가 없느냐 하는 것은 이게 가장 싼 식품 공급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식품의 식품 소비 점수라고 그래서 유엔 기구에서 이제 개발한 하나의 지표인데요. 여기에 그 붉은 색깔로 된 것은 굉장히 열악한 이제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 색깔, 녹색은 아주 괜찮다 그나마 하는 건데, 코로나 발생 이후에 괜찮다고 하는 녹색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런 가구가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사라지고 아주 나쁘다 하는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고 그 중간 경계에 있는 게 비율이 한 30%. 그러니까 30%, 70%이 정도가 되는 거죠. 보면 결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굉장히 나빠진 건 틀림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식품 배급을 받는 전체 가구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식품 배급을 받는 가구들하고 또 협동농장, 농촌에서 일하는 협동농장 가구를 대비한 겁니다. 이 왼쪽 세 개는
2019, 2020, 2021년도에 소위 이제 식품 그 배급을 받는 가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른쪽 세 개는 협동농장 가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이 초록 색깔이 이제 2021년도 보면 거의 없어졌죠. 이게 도시에서 그 식량 배급 대상이 되는 가구는 굉장히 어려워졌다 하는 걸 단박에 알 수가 있고, 협동농장 농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그나마 도시 가구보다는 그래도 상황이 그나마 좀 좋다. 특히 2021년도에 보면 이게 도시 가구는 84%가 지금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인데, 농촌 가구는 한 절반 정도는 어렵고 나머지는 그런 대로 견딜 만하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텃밭을 가지고 있는 가구하고 그렇지 않은 가구는 차이가 많습니다. 이 텃밭을 가진 가구는 텃밭을 안 가진 가구에 비해서 그나마 식품 소비 측면에서 좀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가구하고 그렇지 않은 가구 비교하면 이것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나마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 훨씬 낫습니다. 이게 2021년도로 한번 비교해 보면은 가축 사육 안 하는 가구는 아주 나쁘다 하는 가구가 79%인데, 그나마 가축 사육하는 가구는 32% 정도. 그나마 여기도 또 괜찮은 가구도 들어있기도 하고. 그래서 텃밭하고 이런 그 부수입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가구하고 그렇지 않은 가구는 큰 차이가 있다. 또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 또 계층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 북한은 굉장히 그 다양한 그 지표를 가지고 비교하면은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격차가.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것이고요. 이제 그 곡물 추정치를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농촌진흥청하고 FAO가 세계적으로 그 두 기관에서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추정하는데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FAO는 농촌진흥청보다는 그 곡물 재배 면적을 낮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산량은 대개 한 30만 내지 40만 톤 높게 추정을 합니다. 과거에 보면. 지금은 이제 최근은 발표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은 과거 보면은 그래서 이게 농촌진흥청 우리가 통계청 자료로 이제 대변이 됩니다만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보다는 실제 공급되는 아마 FAO가 추정한 바는 한 30만 내지 40만 톤 정도가 더 높게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 농촌진흥청하고 이렇게 추정한 최근의 자료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만, 이런 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FAO나 농촌진흥청은 우리가 한국에서 그 샘플을 가지고 조사하듯이 추정하듯이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상당히 좀 일면 라프한 방식으로 FAO는 북한이 준 자료를 가지고 그걸 기초로 추정을 하고, 농촌진흥청은 한국하고 북한의 그 적병지대 해서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또 하기도 하고 인공위성 자료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추정 방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있다고 하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최근 상을 다시 이제 금년도 북한 식량 수급 상을 한번 전망해 보면, 지난해 농촌진흥청은 북한의 생산량을 451만 톤으로 추정을 했고요. 이것은 그 2021년도에 비해서 18만 톤 감소한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년 곡물 생산량 추정치가 되게 FAO가 농촌진흥청하고 FAO 사이에 많게는 4, 50만 톤까지 차이가 나는 걸 감안하면은 2022, 2023 양곡연도죠. 곡물 생산량 추정치는 농촌진흥청이 451만 톤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대 450 내지 500만 톤으로 다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곡물 수요를 대개 한 580만 내지 590만 톤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부종량은 지금 한 80만 내지 130만 톤으로 이제 우리가 예상을 갖다 하는데, 어느 기관에서 추정한 자료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부종량을 100만 톤에서 양쪽 20, 30만 톤까지 어느 정도 버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가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지 또 비공식 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인데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제가 추정한 바는
북한이 동북부지방은 중앙에서 식량을 공급받지 않고 과거부터 건너편에 있는 중부에서 식량을 들여옵니다. 그게 훨씬 싸게 치고 굉장히 또 뭐 간편하기도 합니다. 그 양이 대개 한 30만 톤 정도로 추정합니다. 근데 또 서쪽에 단둥 쪽을 통하는 그 신의주국 대표들은 그쪽은 상인들이 주로 밀수라든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식량을 비공식적으로 들여옵니다. 과거에 그 양이 한 20만 톤 정도라고 된다고 봅니다. 그 양쪽 그 지역을 합치면 대개 한 50만 톤 정도인데 최근에 식량 그 문제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불거진 이유는 바로 비공식적으로 수입되던 4, 50만 톤이 고난의 최근에 그 북경 그 접경지대 그 폐쇄 이후에 그 양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거의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의 식량 공급량이 50만 톤이 왔다 갔다 차이가 나는 거죠. 그전하고 지금하고. 그래서 그전에도 계속 한 50만 톤 정도는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그게 들어오지 못함으로써 북한이 사실은 시장에서의 북한 전체의 식량 공급량이 4, 50만 톤 정도 줄었다. 또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 최근에 식량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통계를 갖다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만 짐작을 했을 뿐이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지금까지 한 25년 정도 북한 그 농업 문제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과거에 북한 한 100만 톤 정도 부족하다 그러면은 한 50만 톤 그렇게 해결되고 한 50만 톤 정도만 확보하면 거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왔는데 되게 그 상황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통계로 이렇게 확인 못하지만 되게 또 북한 쪽에서 살다 온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되게 또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그 조사 내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공식 통계로 우리가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족량이 올해는 다른 해보다 더 많다고 하는 많은 데다가 비공식 그 교육까지 우리가 지금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식량 문제가 올해 풀리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리해 보면은 지금 북한의 그 식량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급 그 문제에서 주로 바라봤는데 공급과 또 시장 접근성이라고 하는 양쪽에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그 최근의 시점은 주민들이 시장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곡물 위주에서 이제는 다양한 식품, 축산물이라든지 채소나 과일까지 이렇게 하나의 식품의 문제로 접근해야지 북한 식량 문제를 어느 정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북한이 경제 운용 시스템이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시스템의 변화 속에는 과거 계획 위주의 그 시스템에서 시장을 역할을 강조하는 쪽으로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북한은 이는 반대 방향으로 다시 갔다고 하는 게 식량 문제가 불거진 또 다른 원인입니다. 이제 배급을 확대하겠다든지 또 시장의 그 양곡 판매소를 통해서 민간인과 식량 유통을 경쟁하겠다든지 이 사실은 지금 북한 당국이 그런 능력이 안 되고 있는 데 문제가 있죠.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해서 이제 그런 정책으로 이렇게 채택했다고 하는 게 식량 문제를 더 꼬이게 하는 이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여기다가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반영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이제 북한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수확구 손실이라든지 유통 문제라든지 또 가치 사슬 문제라든지 이런 수출 로금 육성이라든지 이게 주로 우리가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우리가 코이카를 중심으로 소위 ODA 공적 개발 원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제사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 농업 문제가 풀리려고 하면은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줄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게 지금 통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죠.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과연 그러면 북한 식량 문제는 그렇다 치고 북한 경제는 안전한가? 이 사실 이 문제도 저도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 당국이 중앙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계속해서 지방정부에다가 떠맡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그 상황이 이게 금방 개선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그러면 붕괴될 거냐? 붕괴될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특히 이제 개방하고 관련해가지고 제가 뭐 2000년도 그 한 중반쯤에 북한이 이제 농업 쪽의 그 개혁이나 개방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쪽으로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걸 한 2년에 걸쳐서 제가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이제 나름대로 내부 개혁을 했습니다. 내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법률이나 제도의 그 변화로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런 개혁은 제가 볼 때는 개방을 위한 개혁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개혁을 하고 개방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유엔 안보리 제재라든지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사실은 북한 그 정권이 맞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굉장히 우리 없는 거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아마 나름대로 개방을 좀 시작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역시 북한은 앞으로 이게 문제를 하려면 지금 당장도 북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면 상당히 많이 풀립니다. 시장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이야기는 상인들이 필요한 만큼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수입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풀려야죠. 그렇지 않고서는 당장 그 식량 문제 이제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안타깝게도 김정은은 한국과의 그 대화를 완전히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민간인들도 만나지 마라. 그래서 일부 북한과의 그 어떤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심지어는 공식적인 사무실에서 협의를 하기보다는 바깥에서 협의를 하는 이 공식적인 사무실에서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김정은의 지시를 갖다가 바로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나마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바깥에서라도 뭔가 서로 좀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아마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북한 당국이 전반적으로 이런 남북 협력 자체를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예상한 시간보다는 많이 시간이 오버했습니다만 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아니면 그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다든지 뭐 토론이 필요하다면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태진 원장님,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저희 북한의 어떤 그 농업 현황, 그리고 이제 그 식량, 세계, 유엔 식량 기구나 이제 우리 정부 당국에서 어떤 식으로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추정하는지 정말 A에서 Z까지 정말 북한 농업의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권태진 원장님께서 이제 정말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질문들이 그래도 아마 있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승현 위원님 일부에서 발표하셨기 때문에 이승현 위원님한테 이제 같이 질문하셔도 좋고 또 권태진 원장님께도 질문을 드려도 좋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여기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또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질문하도록 이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분들 질문 뭐 많으시겠지만 제가 먼저 좀 질문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승현 위원님께 먼저 질문 좀 드리면 북한이
건군절 그 열병식 때, 그 김주애를 이제 정말 그 레드카펫을 이제 정말 정중앙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과 관련돼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후계 구도를 쌓기 위한 뭐 어떤 그 하나의 뭐 사전 포석이라느니 또 일각에서는 아들을 이제 정말 그 숨겨놓은 아들을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해서 뭐 연막 작전이라는 뭐 등등 여러 가지 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과연 물론 이제 지금 당장 후계 구도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단정지어서 정말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4대 세습을 뭐 진행하는 어떤 그 하나의 조짐으로 봐도 될 수 있는 건지 이 김수의 어떤 그 본격적인 등장이나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질문 하나 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 권태진 원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북한이 이제 그 원장님께서도 잠깐 발표 때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옥수수에서 이제 그 주식을 이제 식단을 바꾸는 그런 정책을 지금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거 이제 옥수수 위주의 어떤 식단에서 쌀과 밀가루 위주의 어떤 식단으로 바꿀 때 대한 정책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부터 그 밀을 밀과 보리를 이제 그 올 봄에 그 봄에 심어서 어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 하지 전까지 이제 1차로 이제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벼농사라든지 이제 옥수수 이런 다른 곡물들을 이제 가을에 가서 이렇게 추수하면서 결국 이모작이죠. 네, 이모작 농사를 이제 북한이 이제 장려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이게 작년에는 사실 그 실패한 걸로 이제 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라는 또 이제 아마 이걸 또 계속해서 북한 노동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과연 북한의 앞으로 그 식량 생산을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제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그 조건과 이제 그런 그 환경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네,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김주의 등장과 함께 그 후계 구도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있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후계 구도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후계 구도라는 아직 언급할 시기는 조금 시기상조지 않는가라고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김정은의 자녀들에 대한 정확한 어떤 확인된 사항들,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특히 이제 지금 현재 김주의 나이가 10살인 걸 감안을 했을 때, 김정은이 그리고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정이 되었을 때 나이 등을 고려를 했을 때는 김주혜가 단정적으로 김주혜가 후계자로 내정이 되고 그런 구도를 만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보는 거는 조금 너무 과하지 않는가. 다만 이번에 열병식에도 김주혜뿐만이 아니라 조용원이랄지 이런 간부들의 자제들까지 같이 동행하고 했던 모습들을 볼 때 결국엔 이거는 어떤 후기 구도라기보단 그에 앞서서 4대 세습을 당연시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런 기득권 세력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신분 세습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수준에서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그 소위 밀 재배 면적 확대 정책, 뭐 이게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사실 북한은 이모작 재배를 소위 김정일 때 고난의 행군이 이제 거치면서 이모작 그 재배를 매우 크게 확대했습니다. 과거에는 뭐 이모작 재배 면적이 1년에 고작 해봤자 3만 헥타, 4만 헥타. 전체 190만 헥타 중에 3, 4만 헥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게 유엔 그 농업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어, 한 20만 헥타까지 늘렸습니다. 지금도 뭐 한 20만 헥타 정도가 유지되는데 북한은 사실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로 뭐 이제 북쪽은 기후가 겨울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모작은 안 되는 것이고 일정한 그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되어 있는데 아, 김정은 위원장이 2021년도 시정연설에서 그 밀가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밀 재배 면적을 늘려라, 보리 재배 면적도 늘려라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밀은 사실은 그 이모작을 통해서 재배될 수도 있고 또 여름에 다른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여름에 또 재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름에 재배하는 게그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더 높죠.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에는 쌀이나 옥수수 등 다른 곡물을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밀을 재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모작을 통해서 지금 밀 재배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사실 2021년도 가을 쌀 수확한 이후에 이제 밀 파종을 하는데 그때도 한 재배 면적을 한 50% 정도 사실 확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파종한 그 밀은 그 다음에 작년이죠. 작년 6월 말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 수확을 해보니까 그전보다 늘긴 늘었는데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 면적은 50%나 늘렸는데 생산량은 그게 훨씬 못 미치게 조금밖에 늘지 못했다 했는데 아마 그때는 그게 1년 차죠. 그건 좀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게 왜냐면 작년 그 밀 수확 그 전에 굉장히 가뭄이 심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밀 재배 생산량을 이제 늘리지 못하는 이제 충격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북한이 늘상 그러듯이 뭐 비료를 포함한 농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또 다른 또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뭐 올 가을 지금 노동신문 같은 데를 보면은 작년 10월 달에도 밀 재배 면적을 확대하라고 하는 지시가 나왔고 그래서 밀 재배 면적이 지금도 현재 지금 재배하고 있는 밀 재배 면적이 아마 2021년 이전하고 비교하면은 한 두 배 가까이 된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짐작을 하는데요. 그러면 올 여름에 밀 생산량이 그전에 두 배가 될 건가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지금 이제 아직 지금 현재 핵심 중요한 그 시점이 한 4월 달, 5월 달이기 때문에 그때의 그 강수량이라든지 기상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지금 하나의 문제는 북한이 충분하게 농자재를 수입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더군다나 특히 이제 그 비료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비료 가격이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그 두 배, 심지어는 두 배 이상 상승하고 지금은 조금 떨어졌다고 해도 거의 한 두 배쯤 되는데요. 그러면 북한이 중국에서 그 비료를 수입했다고 하는 그 교육 통계가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이 어쩔 수 없이 내부에서 그 북한이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큰 공장이 두 개가 있는데 아마 두 공장에서 얼마만큼 생산할지는 몰라도 아마 거기에 비료를 생산하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고 또 원료가 이제 확보돼야 되는데 그 원료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비료의 그 공급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밀 생산량이 증가하긴 할 것이되 기대한 만큼 증가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야 이모작 자체가 북한 전체 그 곡물 생산량의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이제 밀은 그 일부에 포함되기 때문에 밀 재배를 아무리 확보한들 획기적으로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 그 식품 가공 산업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산업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에서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분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채팅창에 글을 남기셔도 좋습니다. 제가 질문. 예, 이승현 위원님 질문하시죠. 네, 제가 일단 원장님 다양하게 이제 북한의 어떤 식량 사정과 관련된 해박한 지식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저도 마찬가지로 방금 그 김명성 사무국장이 질문을 드렸던 밀과 관련해서 어,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 쭉 이야기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북한의 농업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정권의 어떤 농업 정책이랄지 외부적인 사정 플러스 그 부분이 좀 크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아울러서 이제 밀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작년 수입량 아니 그 재배량이 어, 현재 저조해서 지금 이번에 7차 전원회의도 결국에는 같은 맥락에서 식량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침이지 않는가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그 올 초에 북한이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식량 부족분 50만 톤과 관련해서 베트남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으로 식량을 조달하겠다라는 것도 이제 발표된 바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미시적인보다도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제 관계적인 측면에서 좀 그 봤습니다. 현재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어, 대부분 이제 북한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러시아의 전쟁 지속 지원을 군사적 원조랄지 이런 전쟁 지속 지원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식량을 받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 말에 확인 그 RFA에서 보도한 거에 따르면은 이제 연해주나 사할린에서 식량 수입량이 4배로 급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물론 아직은 한 4천만 톤, 4천 톤을 조금 윗도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하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이게 좀 증가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북중러가 연대하는 새롭게 연대하는 모습들을 볼 때 북한의 입장에서는 과거부터 중국에 많이 의존을 했지만 한편으로도 중국을 좀 경계하는 부분이 있었고 현재 제 발표에서 있었지만 김여정이 러시아와 뭐한 참호 안에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러시아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러브콜을 보내는 것 자체가 북한 자체적으로도 이러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결국에는 특히나 이제 밀 같은 경우를 좀 원조를 받아 도움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됐을 때 어느 정도 그 북한 내 식량난이 개선이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북한도 나름대로 식량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외부 세계와의 그 관계 개선을 통해서 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지난해 그 10월달 이후, 정확하게는 10월달 이후에 북한이 중국에서 꽤 많은 최근에 와서는 꽤 많은 양의 식량을 들어옵니다. 그 지난 석 달 동안에 들여온 양이 대개 한 8만 톤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코로나 발생 이후에 이제 한 단기간에 들어온 그 가장 많은 그 수입량인데요. 특히 여기 주목해야 될 게 이 쌀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쌀, 그다음에 밀가루, 그러니까 쌀하고 밀가루가 이제 주된 그 수입 그 품목인데 과거에 보면은 최근 한 5년 내지 10년 안쪽을 보면요. 쌀을 수입하긴 하되 그렇게 많이 수입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지난해 이게 집중적으로, 쌀이 지금 이제 바닥이 난 상태도 아닌데 쌀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들어오는가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쌀인지, 정말 상업적으로 수입한 쌀인지, 아니면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용 쌀인지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올 한 1, 2, 3월 달 통계를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중국 해관총수, 우리 세관이죠. 해관총수를 보면은 매달 전체 품목별로 이렇게 그 북한에 수출하는 양을 알 수가 있는데, 금액도 알 수 있고 양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 수출하는 것은 북한이 수입하는 양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게 과거의 예를 보면은 그 중국이 지원했다고 하는 걸 또 명시하기도 합니다. 중국과 북한 사이의 그 교역의 형태를 갖다가 17가지로 분류합니다. 일반적인 교역, 그 다음에 지원도 그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버터 무역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지금 작년에 석 달 동안에 수입한 건 해관 총수상에는 지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그 상업적 수입으로 표시가 되는데, 문제는 단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현재 국제 시세의 한 절반값 정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 아마 이게 그래서 이게 중국의 지원일 가능성이 높다. 지원이라고 해서 무상 지원인지 아닌지 그건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되게 제가 알기로는 중국도 최근 북한이 무상 지원을 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되게 이제 지원을 해도 좀 싼 가격에 물량을 지원해주고 또 다른 물품으로 그걸 갖다 교환하는 형태로 나중에, 그래서 막 그런 형태로 지원했다면은 그런 형태로 지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게 조금 더 한두 달 정도 더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힐 수 있는 이런 문제고, 러시아는 뭐 밀가루 중심으로 북한에 매년 얼마씩 지원했습니다. 되게 뭐 작년에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밀가루 한 5천 톤 정도를 지원했고, 이게 이제 북한이 그 부족한 그 이제 곡물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뭐 밀가루하고 뭐 쌀 이런 문제는 러시아와 또 중국과의 그 교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북한이 확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그 판단이 듭니다만은, 문제는 앞으로 이거 북한의 식량 문제는 옥수수입니다. 이 옥수수는 지금 현재 당장 줄일 수는 없지만은 옥수수 재배 면적을 꾸준하게 줄여오고 있고, 감자는 과거에 굉장히 많이 늘렸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줄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북한 당국이 계획에 의해서 어떤 정책을 밀고 나가긴 하지만은, 이게 수요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시장의 그 주민들이 원하는 그 수요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주민들이 감자를 먹기 싫은데 감자를 억지로 재배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사실은 북한이 고위층을 만나봐도 감자 재배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그러면은 아니, 주민들이 먹지 않는데 왜 자꾸 생산합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과 같지는 않지만은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원하는 품목을 이제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주민들이 먹기 싫어하는 게 감자하고 옥수수고요.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밀가루입니다. 쌀하고 밀가루입니다. 그래서 이게 쌀을 계속 강조하고 밀가루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이제 식량 문제를 떠나서 소위 김정은의 소위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 내지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제 식량이 결국 우리가 경제제라기보다는 정치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하나의 관심이고, 더 핵심적인 문제는 원하는 식품을, 원하는 식량을 수입을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공급해줘야지 그게 주민들로부터 정치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뢰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얼마만큼 앞으로 바뀔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 옥수수 재배 면적이 지금 한 60만 헥타가 넘는데 굉장히 넓죠. 그게 옥수수를 재배 안 하면 그걸 다른 쪽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농지를. 아니면 또 옥수수 재배에서 남는 옥수수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북한의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그 시험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뭐 12시를 이제 한 10분만 있으면 12시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추가로 질문 받고 저희가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화면이
예? 아, 화면이 안 보이네요. 이 화면들 좀 켜주세요. 아니면 노란 저기 뭐요 그 손 표시하셔도 좋고요. 예, 우리 원장님께서 너무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뭐 충분한 이제 설명들 다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그러면 오늘 여기서 정세분석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이제 2시간 동안 수고해주신 우리 이승현 연구위원님과 이제 권태진 원장님께 다시 한번 이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는 정말 이제 또 3월 북한 정세 분석 세미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